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대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차 가지고 가십니까? 이때 경찰청 통계가 나왔는데요. 교통사고, 과속, 그리고 신호위반 이게 전체 교통사고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속 100km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70에서 100m 정도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게 추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이 명절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피곤하다고 꾹꾹 졸지 마시고 꼭 안전거리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 리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석 명절 과식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식하기 쉬운 추석에 현명하게 체중 관리하는 방법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축의금 5만 원은 민폐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서 결혼식 축의금 액수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축의금으로 5만 원 내면 민폐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평상시에 느끼지 않으세요? 네. 축의금 얼마쯤 내세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난감한 게 네. 어떤 되게 비싼 호텔에서 누가 결혼을 해요. 예. 근데 가면 진짜 밥값이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한 3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축의금만 10만 원 보냈거든요. 안 먹으면 그게 더 민폐니까. 그죠. 5만 원 내고 두 사람이 가는 거는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10만 원 내도 이거에 과연 밥값은 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결혼식에서 제일 큰 비용이 사실은 밥값이 차지하는데요. 근데 밥값이 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급 지금 한 호텔은 30만 20만 원 넘고. 근데 그쵸. 그거는 호텔이니까 일반적인 그리고 또 경우에 웬만한 데도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10만 원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전국 8월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을 보니까요. 6만 원이었습니다. 네. 6월보다 2천 원 정도 상승을 한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 상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는 1인당 8만 8천 원이었고요. 서울 강남 외 지역이 7만 원, 제주도는 4만 2천 원으로 식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축의금을 내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 맞아. 그리고 혼주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혼식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식장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장 대관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관료의 중간 가격은 3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조사 대비 약 17%가 오른 가격입니다. 지역별로 역시 서울 강남 상구가 7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남의 지역이 570만 원, 경기도가 4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역시 제주도가 8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요즘에 스드메라고 많이 부르죠. 네. 스튜디오 사진 촬영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까지 합한 이 결혼식 전체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이 2,160만 원으로 6월보다 4.1% 증가를 했고요. 서울 강남 상구가 3,509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 강남 3구 외 지역이 2,588만 원. 경기도가 1,862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또 합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경상도가 1,181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다른 부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더니 비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사회 비용, 그다음에 주례 비용, 그리고 한복 대여비, 웨딩 케이크 비용까지 전부 다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라고 하면 내가 계약하는 곳이 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이 참가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유, 결혼은 축복인데 다 같이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부담스러워하면
스타트부터 아닌 거잖아요. 네,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한국 국적 포기입니다. 네, 이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어느 나라 국적인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한국 국적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나라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남성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총 18,4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이 약 66%를 차지했고요.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은 약 34%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 가장 많이 국적을 취득한 국가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거나 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 교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 국적자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 국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 입대를 하는 경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가 이 국외 이주자 중에서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기간 총 2,8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국적별로는 역시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중국, 베트남,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요즘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간 간부급인 하사관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중 국적자의 병역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국적 포기가 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러는 거는 또 안 되죠. 네네. 네. 이용이 아니고 악용이죠.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봉사동물 사각지대입니다. 네, 봉사동물 사각지대. 근데 우선 봉사동물이라는 게 뭔지 이거부터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이 단어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수 목적견 이러면서 조금 더 가까이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동물을 말하는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견, 경찰견, 구조견, 안내견 뭐 이런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동물들은 뭐 일반적으로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이 돼서 실종자를 찾기도 하고요. 뭐 마약 탐지견 그리고 폭발물 수색견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 야크는 숲속에서 탈진 상태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요. 119 구조견 소백이 9년 동안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13명의 생명을 구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 동물에 대한 진료 여건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색 구조견이 주로 출동하는 현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수색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다친 동물을 위한 동물 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군대밖에 없다 그래요. 군밖에 없고요.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군에서도 춘천, 진주, 대전 이렇게 세 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요가 많은 곳에는 아예 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군검 경찰견은 활동 특성상 야간 활동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항시 대기하는 이런 상황은 없다고 하고요. 다쳐도 신속하게 치료를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봉사동물에 대한 척에서 시급해 보이는데 은퇴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입양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 기간이 한 7, 8년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10세 전후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보통 민간에 입양이 되는데요. 지난해 은퇴 봉사동물의 민간 입양률은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은퇴 봉사동물은 대부분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의료비 부담이 커서 입양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입양이 안 된 봉사동물은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동물이 사람하고 굉장히 접촉 빈도가 높잖아요. 네. 이런 구조견이나 이런 경우에 우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현역 시절에는 국가 예산으로 치료비가 지원이 되지만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프면은 병원 치료비를 대야 되는데 네. 동물병원 치료비가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입양을 안 하는, 꺼리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노력이 없는 건 아니라 그래요. 개정 법률안이 있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봉사동물들이 활동하는 기간에도 또 은퇴 후에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헌신한 봉사 동물들이 끝까지 좀 편안하게 네. 살다 가게끔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싶네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연간 9만 개 더 섭취입니다. 연간 9만 개나 더 섭취.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된 소식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1년에 9만 개가량 내가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는데 네. 그게 몸에 해롭다? 어유. 굉장히 급하잖아요. 예, 겁이 나기도 하고요. 네. 바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와 콩고디아대 연구팀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평균 매년 3만 9천 개에서 5만 2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루 권장량의 물을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 병 안에 든 생수로 마시는 사람은 일반 수돗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연간 9만 개나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수돗물 마시면은 4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데 생수병으로 마시면 그 수가 9만 4천 개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 그 보리차나 옥수수차 끓여서 그렇게 마셨었는데 요즘엔 다 생수를 드시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나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설명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병이나 이렇게 병이 파는 과정이나 이럴 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에서 5밀리미터 사이인 플라스틱 입자를 얘기합니다. 1마이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일까? 얼마나 작은 크기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100만 분의 1미터 크기인데 일반적인 세균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혈구가 한 7마이크로에서 8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세균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축적이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되고요. 여러 장기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염증을 유발해서 정상적인 소화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뇌와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염색체 이상과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섭취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연구팀은 일회용 미세 플라스틱 생수병에 대한 규제가 지금 공백 상태인 거나 다름이 없다. 규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아주 해롭게 하고 있었네요. 네네. 물을 이걸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돗물 마시는. 그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거. 네, 아까 마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생수병 사가지고 계속 마시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드세요? 예, 정수기 집에서도. 설치 안 하고. 예. 맞아.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집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맞아요. 저희 네. 집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아침까지 중북부를 중심으로 끼어있는 안개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밤부터는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됩니다. 중부는 맑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보이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는 내일부터 모레 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요란하게 치면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요. 전남 해안의 많게는 100mm 이상, 호남의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중부는 5에서 30mm 정도인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과 전주 26도, 부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는 충청 이남에,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반짝 막지만 연휴 내내 날이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일부터 광명사랑 화폐로 결제하면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10월 한 달간 충전액 최대 100만 원까지 10%의 충전 인센티브가 지급돼 충전할 때와 사용할 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서민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 캐시백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용될 수 있으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나 정책 수당 사용 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제32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개최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디지털 전환 확산과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안전관리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수소 안전관리 강화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의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강원학사 설립 50주년 기념식이 강원학사 미래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학사 수구회는 지금까지 6억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최근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생수 3만 7천 병을 기부하는 등 고향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에 대한 보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요새 이 강원도의 재정 사정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한 23억 원 정도를 최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으로 새로운 50년 멋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하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곧 추석. 예상치 못했다. 네. 두 분은 항상 다소곳하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냥 자, 오늘 주제가 뭘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너무 네. 겁주신다. 아이고 이제 곧 진짜 추석인데. 과식하기 쉬운 추석 살과의 전쟁. 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일부터 7일 동안이죠. 네. 어떤 분들은 거의 한 10일 쉬는데도 그렇죠. 오. 있는데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야, 이거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죠. 네.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름진 음식부터 고칼로리 음식이 많아서 다이어터들에게는 추석이 정말 큰 고비인데 아, 저는 추석 음식 중에서 뭐 전류 좋아해요. 맛있지. 막한 전 아니면 갈비찜 좋아하거든요. 혜경 씨는 어때요? 저도 저도 전하고 갈비찜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물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 각종 나물들 다 넣고 탕국 넣고 아. 막 그냥 비벼가지고 맞아. 쓱쓱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요즘에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생각만 해도 맛있겠는데. 맛있죠. 양기용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특이하게도 LA 갈비 좋아합니다. LA 갈비. 아유, 뼈를 진짜 이렇게 고급집이야. 발라가지고 먹어서 그 오독오독하게 다 씹어서 다 먹는 아, 거잖아요. 너무 예. 좋죠,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장민욱 선생님. 진짜 집이야. 저는 이제 도토리묵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하나. 아유,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네. 민혜연 맞아. 선생님은요? 아, 그래도 추석이면 송편 드셔야죠. 아. 저는 깨 송편 좋아합니다. 콩은 취급하지 않고요. 저도 깨파예요, 저도 깨파. 네. 아직들 젊다. 우리는 콩의 구수한 맛이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드셔보세요. 콩 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놓고 놀고 먹고 편한 건 좋은데 연휴 끝나면 정말 다이어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맞아요.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말할 텐데 사실 뭐 근데 먹을 게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추석 때 다이어트 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새해 설날 때 다이어트 하기가 어려울까요? 추석 때가 더 어렵다. 추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석이 더 어려울 천고마비라는 것 말이 같죠? 괜히 나오는 게 아. 아니잖아요. 음식들이. 맞습니다. 예리하다. 이제 가을은 모든 게 풍성한 계절이어서 먹을 게 훨씬 더 풍성하고 살이 더 많이 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도 추석이 맞아요. 아, 네. 한 비만 전문 병원에서 약 7,300여 명의 비만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시켜봤더니 설날 때 살 뺀 사람 또 살찐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 살을 뺀 사람은 한 50% 정도 됐고요. 살이 찐 사람이 약 17%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날에도 비만 전문 다이어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살이 쪘다는 거. 17%는 살이 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게 이분들을 대상으로 추석 때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걸 다시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추석 때는 살을 빼신 분이 43%로 줄었고요. 살이 찌신 분들은 21%로 다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에 비해서 추석은 살 뺀 사람은 한 7% 정도 줄었고 살찐 사람은 한 4% 정도 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설날보다는 추석 때 살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니 일반인들은 훨씬 더 심하겠죠. 네. 더군다나 설날에는 0.5kg 정도 이상 그래도 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추석 때는 그나마 빼신 분들도 평균 0.3kg밖에 못 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명절 음식이 좀 비슷하고 맞아요. 설에는 떡국 먹고 추석에는 송편 먹는데 같은 떡인데 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새해 결심이 있잖아요. 새해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날씨도 약간 추워지고 진짜 천고마비의 계절도 찾아왔고 노출의 계절이었던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하니까 좀 방심하면서 살도 더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송편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만 맞아. 떡국은 그냥 떡 자체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안심하고 막 진짜 명절에 먹다 보면 명절엔 또 서로 스스로 위로해요. 명절이니까 그렇잖아. 먹자. 이러면 그럼요. 쉽게 한 2, 3kg 찌는 거잖아. 네. 그럼요. 일단 딱 명절 때 드시는 음식들이나 이제 드시는 분들의 모양을 보면 일단 음식 종류랑 상관없이 많이 드십니다. 워낙 이제 쉬는 날이기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 무슨 명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살겠어 하면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드시는 음식들이 주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탄수화물에 또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의 열량이 높죠.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생활 습관 역시 깨지게 됩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는 그래 관리 좀 해야지 술도 좀 참고 밥도 좀 적당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다.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술 주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운동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요. 끼니도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드시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나 음식들의 변화가 체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친족들 다 모이는 날 1년에 며칠 안 돼요. 맞아. 근데 이런 날이라도 우리가 좀 맘 놓고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명절의 그 느낌이 옛날보다 많이 퇴색했다고 워낙 잘 먹게 네. 됐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뭐 명절은 명절이잖아요. 뭔가 약간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리 이렇게 음식물이 풍부한 그런 한가위라고 하더라도 이 과식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추석에 먹는 그런 명절 음식들 생각해 보면 되게 기름지고 염분도 굉장히 많은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먹어도 이제 칼로리 과다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뭐 저희도 화면에 나오는데요. 전, 뭐 갈비찜, 송편, 한과 이런 이 고칼로리 음식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약간 자기가 위장이 약하고 위장 질환이 있던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저렇게 기름진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일시간에 갑자기 혈압을 확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고혈압 환자시다던가 아니면 심혈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치명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 압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도 알고 칼로리 높다는 것도 알지만 우린 먹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참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표 음식들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되는지 그거 좀 알고 먹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죠. 자, 이름에서 추석 음식 칼로리 왕중왕전을 준비를 왕중왕전. 자, 위에 사진들 보이세요? 뭐 떡갈비부터 시작해서요. 소갈비찜도 있고 송편, 약과 잡채 이렇게 우리가 주로 추석 때 굉장히 많이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도 좀 고칼로리를 제가 꼽아봤거든요. 네. 요거 우리 한번 칼로리가 높은 순서대로 음식을 나열해 보시겠어요? 칼로리가 높은 거요. 높은 높은 게- 순서대로 여기다 적으면 되는 먹는 거죠. 제일 살 많이 찌는 거. 그냥 다 아니에요, 사실상. 일단 그래도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아, 일단 아, 이거 뭐 있는 거야? 요게 있습니다. 떡갈비, 약과, 잡채, 소갈비찜 뭐 이렇게 있고 송편 이렇게 있네요. 일단 소갈비 아닌가? 저도요. 저는 1위는 일단 소갈비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아유, 그거 소고기인데 단백질인데. 여기 양념이 맞아요. 어우, 양념 아니, 다들- 달달하잖아요. 아유, 이거 약과가 있는데. 아, 맞아. 그 다음이 약과, 약과 약과. 같아. 약간. 왜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매치하는 거죠. 그 다음이 송편 송편이다. 아, 이거 너무 쉬워요. 거의 그래도 어. 오늘 우리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그 다음이 이거- 떡갈비 같아요. 떡갈비. 왜냐면 잡채는 채소가 안에 좀 그래 지금 있으니까. 주입식 교육 시키시면 그리고 나는 잡채 우리가 안에도 그런 뭐 게 들어요. 보통 자가 그래도-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떡갈비. 아니면 제 거를 보고 그냥 베끼셔도 될 것 오 같아요. 자신감. 자, 저는 요 정도. 이미 다 적으셨어요? 그럼요. 약과, 그 다음에 송편. 잡채가 3위예요? 아, 이게 오. 여기는 약과는 다니까 설탕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밀가루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치, 이게 탄수화물로. 약과가 제일 살이 많이 찔 것 같고 음. 송편도 약간 그런 그쵸, 개념인데 탄수화물? 나머지는 이거 소갈비나 떡갈비는 어쨌든 고기류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옆에 단백질이라고 적어놓은 아니 거예요? 간을 좀 슴슴하게 하면 되지. 그건 생각을 못했네. 간을 슴슴하게. 저는 이래요. 소갈비, 약과, 송편, 잡채, 떡갈비. 저는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저는 잡채가 5위. 오. 그 위에가 이제 떡갈비일 것 같아요. 잡채 당면에 이거- 살이 이거 얼마나 근데- 많이 찌는데요. 그래요?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돼요, 이거? 잡채를 많이 드시는구나. 네, 다들 조금 굉장히 다양한 정답을 보여주셨네요. 자, 그러면 일단 5위부터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이 5가지 음식 중에 칼로리가 그나마 제일 낮은 음식 바로 오. 뭐 잡채 맞았어. 우와, 저 잡채를 맞죠? 오, 사랑해요. 맞았어. 나 진짜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잡채. 잡채 한 접시 칼로리 한번 볼게요. 별로 감사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거의 잡채 상대네. 작은 이 한 접시 칼로리가 밥 한 공기 정도 되죠. 291kcal 정도 됩니다. 왜 그래서 요거 반찬으로 드시잖아요. 네. 밥 한 공기, 그러니까 밥 2공기 드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어서는 두 번째 편이 송편이에요. 의외로 덜 찌네 살이. 송편 한번 볼게요. 칼로리가 6개 정도 먹었을 때 칼로리가요. 6개. 328kcal. 요 정도면 보통 한 밥 크게 한 공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드시는 한 공기 넘기는 양이에요. 근데 이제 송편 그냥 간식으로 드시잖아요. 간식으로 6개 그냥 지나다니면서 먹는데요? 한두 개 드시다 보면 사실 하루에 10개 이상 드시거든요. 그러면
밥 한 2공기 가량 먹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3위. 약과? 약과가 그래, 이거는 지금 거의 희경 씨랑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네.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과는 칼로리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기는 하셨죠. 네. 한 접시에 한 360kcal인데요. 칼로리도 높기도 하지만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서 맞아요. 혈당도 좀 빠르게 오를 것 같아요. 자, 이제 희경 씨가 단백질이랑 살이 찌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셨던 갈비찜과 떡갈비 2개 남았어요. 자, 이 중에 칼로리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갈비찜이요? 여러분들 다 떡갈비를 제일 낮은 쪽에 두셨죠. 네. 사실 네. 떡갈비가 칼로리 제일 높습니다. 아, 그래요? 갈비찜이요. 희한하네. 거의 500kcal 50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역시 밥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아까 간 슴슴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밥을 넣으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사실 밥과 함께 먹었을 때는 짜장면 이상의 칼로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공기 먹는 거. 그럼 다들 단백질이라 살이 안 찔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떡갈비 칼로리 얼마나 되는지 바로 공개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앞자리가 다르죠. 떡갈비가 좋아요. 762kcal입니다. 떡갈비에 뭘 뱉어 넣는 거예요? 구조가. 떡을 넣나? 난 이해가 안 되네. 맞아요. 이 안에 탄수화물도 같이 들어가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넣나? 그냥 고기만 차핑하는 게 아니라 전분 같은 것들이나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이걸 뭉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요. 뭐 이 정도면 밥 혼자 한 2-3공기 정도는 드신 셈이 되는 거죠. 자, 아무도 정답을 맞추신 분은 떡갈비가 저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찾아주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5위라고 해서 그래도 보면 291칼로리. 이것도 밥한 대단히 공기.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야, 근데 일단 떡갈비의 배신 제가 또 하나 배웠고, 근데 조금이라도 이 칼로리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다들 애쓰십니다. 도와주세요. 일단은 그래도 이왕이면 조리 방법만 좀 바꾸거나 재료 선택만 조금 다르게 해도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질이 좀 많은 고기보다는 좀 담백한 단백질 위주의 고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등심보다는 안심을 좀 선택해 보시고 삼겹살보다는 목살이나 뒷다리살을 사용해 보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나물 볶을 때 기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튀김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요리가 좋습니다. 이 명절 음식이라도 갈비찜이나 불고기 대신에 수육을 좀 해가지고 맛있게 쌈을 싸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두부라든지 닭가슴살 요리 등을 다시 좀 곁들여서 드신다면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야채들 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좀 쪄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뭐 추석 때 살을 찌는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급진급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뺀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면 금방 빠져요. 근데 급하게 찐 살을 그냥 냅두면 오랫도록 내 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경험상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지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때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전날 너무 과식을 했다 그럼 다음날 딱 체중계 올라가 보면 역시나 살 쪘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과식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찐 살은 진짜 지방이 쌓인 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로는 근육이나 간에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이 많이 저류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지방과는 다르니까 오히려 쉽게 빼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바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리코겐은 단기간에 빨리 사용하기 위한 저장 방식, 지방은 장기 저장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움직인다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제일 먼저 이 글리코겐을 꺼내서 써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많이 드셨던 음식도 일단 글리코겐으로 많이 저장이 되겠죠. 문제는 얘는 단기간만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빨리빨리 써줘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2주가 지난다. 그러면 이제 글리코겐이 나 안 필요하구나 하고 지방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딱 희경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2주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빠르게 에너지를 많이 써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움직여서 글리코겐을 다 타내게 되면 체중이 증가한 것도 금방금방 꺼지는데요. 지방으로 전환이 됐다? 지방은 에너지를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2주.
2주. 근데 2주 안에 살을 빼려면 어느 정도 쪄야지 그렇죠.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가면 2주 안에 못 뺄 것 같거든요. 아니 3, 4kg는 2주에 뺄 수 있어요. 지금. 요런 것도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면은 힘들다. 뭐 그렇죠. 어느 정도 N간이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간에 3kg 이상 찌시는 것은 좀 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다이어트 할 때 네. 몸무게 자주 재잖아요. 보면은 한 몇백 그램 정도 뭐 그죠? 한 뭐 300, 500g은 뭐 변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뭐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좀 물을 많이 마셨다든지 아니면 좀 오늘은 너무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밥을 좀 많이 먹으면 1, 2kg까지도 뭐 자연적으로 변화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kg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60kg인 성인을 한번 기준으로 봤을 때 3kg라고 하면 5% 정도 되잖아요. 네. 5%라는 이런 우리 몸의 체중이 뭐 단기간에 막 쪘다 또는 빠졌다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좀 살이 찌든다고 하더라도 몸무게를 쟀을 때 3kg 이상 된다.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 조절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2.9kg 쪘다가 빠져. 2.9kg, 예, 네. 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 거죠. 네. 예. 최대한. 추석 때 2.9kg까지는 저희가 쪘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명절 때 계속 뭘 먹다 보면 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네. 소화불량 호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사실 명절 지나고 나서 외래를 보면 전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장장애나 뭐 장염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외래 찾으세요. 또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에 안 좋은 거. 역시 처음은 과식이죠, 과식. 네. 너무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과식이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과식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위장관에 무리를 줘가지고 뭐 소화불량, 속쓰림, 또 이 복통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음식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름기가 많고 염분이 많잖아요. 뭐 전이나 잡채나 갈비찜 이런 음식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 속도, 소화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뭐 좀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런 증상들을 많이 이제 소화불량을 하게 되고요. 또 명절 스트레스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명절 되면은 또 뭐 시어머니 잔소리라든지 항상 가장 나의 편이 돼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남편. 또 이게 남의 편이 돼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주고 또 장시간 또 운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 준비하다 보면 또 그 자체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 일으키면서 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좀 적게 하고 실내에만 주로 있다 보니까 활동량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또 소화불량을 좀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많이 먹고 이래도 금방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랬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맞아요. 실제로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68%가 40대 이상의 중장년, 노년층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가 들면서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내가 막 아침에 느껴진다라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치료도 특별히 받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제대로 전문의의 진료나 생활 습관의 개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한두 번 생기다 마는 증상이 아니라 아예 만성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데도 그 전체적인 연동운동이나 소화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보통은 3개월 이상의 상복부의 불편감 또는 명치의 통증 또는 이제 트름이 많이 나온다거나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복부 팽만감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 좀 가벼운 소화불량, 특히 이렇게 명절 때 과식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소화가 안 되는데 하는 건 가볍게 좀 걸으신다거나 좀 충분히 쉬시면 금방 좋아지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추석 연휴도 다 지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계속 이런 불편감이 지속이 된다. 이때는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좀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탓만 하실 때가 아니고요. 그냥 식사하신 다음에 반주 곁들이잖아. 그럼 뭘 많이 먹었지 반주 곁들이지 졸려요. 그럼 소파 가서 이러고 있어. 맞아. 그러다가 이제 깨요. 그리고 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배가 부른데 뭐 한술 뜰까 이러가지고 당연히 배가 부르죠. 이럴 땐 뭘 해야 하셔야 돼요? 운동. 네. 그죠? 운동해야죠. 그렇죠. 제가 추석 때 많이 먹고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네. 희경 씨 나오시죠? 예인 씨도 네. 같이 배워볼까요? 좋아요. 많이 네. 먹을 것 같은 두 사람을 고른 건가요? 자, 운동은 역시 걷는 게 최고입니다. 바른 자세로 걸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척추를 바르게 펴야 소화 기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 해볼까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가볍게 한번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 동작은 총 5분에서 10분 정도 집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발 뒤꿈치를 땅바닥에 찍는 동작부터 무릎과 어깨, 팔 동작까지 천천히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발 뒤꿈치를 찍어주시고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발 뒤꿈치를 찍어주세요. 하나, 호. 둘, 호. 하나. 잘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호. 네, 가볍게 층간소음 없이도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다. 밖에 굳이 안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이거 자, 쉬워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발 뒤꿈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워밍업이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제자리 걸음 좀 해줄까요? 자, 제자리 걸음 하면서 이번에는 무릎 동작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자, 무릎 동작 좀 큽니다. 자, 크게 팔 벌렸다가 네, 손바닥으로 무릎의 반대쪽을 쳐주는 거예요. 네, 호. 하나, 둘, 하이야. 하나, 하이야. 하나, 둘, 하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야. 크게 기지개 하이야. 켜듯이 쭉 뻗어주고 네, 무릎을 쳐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깨가 좀 불편하신 분이라면 네,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네. 움직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네. 하셔도 되겠어요. 약간 내려서. 어머. 트위스트도 좀 되고 이제 뱃속에 있는 가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에미야. 1분 정도. 보기 짜다. 네. 보기 짜다 에미야. 자, 이렇게 무릎 운동 했으면은 다시 제자리 걸음 조금만 걸어 주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숨을 좀 고르고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자, 엉덩이는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동해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주고 이동하고 차주고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쉽고 좋아요. 재밌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허벅지 스트레칭 된다. 쪽 스트레칭이 좀 많이 되면서 장요근도 좀 자극이 되고 네.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장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엉덩이에 뒤꿈치가 닿아야 돼요? 안 닿아도 돼요? 저는 안 잘 닿는 것 같은데 때려요? 그렇게? 최대한 그냥 올려보세요. 저는 진짜 안 닿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엉덩이 운동이 됐으면은 다시 제자리 걸음 좀 해주시고요. 자, 엉덩이까지 올라왔죠. 이제 상체를 네. 한번 크게 움직여 볼 건데요. 자, 팔을 양팔을 쭉 벌려서 교차하는 방식으로 하나, 둘, 네. 하나, 이거 진짜 전신 운동인데요? 네. 다? 진짜. 쭉 펴주는 느낌의 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슬슬 숨이 네. 차와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 이렇게 했으면 두 가지 동작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한번 손으로 차보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뒤꿈치를 반대쪽으로 차주는 겁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와, 이거는 허리 쪽에 자, 딱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1분 정도 하고 나면 마지막 동작으로 자, 무릎 올리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오. 하나, 오. 재밌다. 자, 전신을 구부려 줌으로써 굉장한 심한 이제 장 운동을 정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걷기 동작으로 쿨다운 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동작 해주시면 좋겠죠. 괜찮다. 다 됐어요. 됐어요. 야, 이거 끝나면 진짜 소화 다 됐어요. 것 같아요. 이거 쉬워 보이는데 저 막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지금 숨이 좀 차요. 아니, 전신 이렇게 운동이요. 가족들 모였을 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허이 하면서 허이.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러고 더부룩하고 이게 만성화되면 다이어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뱃살은 죽어도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정말 안 빠져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소화불량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단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내 몸 안에서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그 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영양소들이 내 몸에 잘 들어와야 내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음식을 섭취해도 제대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에너지, 그러니까 먹은 음식들이나 영양소들이 잘 태워내지지 못하고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안 되면요. 사실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 찌꺼기들이 계속 장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해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유해균들을 키우게 되니까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소화불량이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들이 다 이
우리 체내를 다 지나가면서 이게 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 장까지 내려오게 되고 장에서 되게 오래 머물게 되면서 결국은 음식이 오래 지나면 썩게 되겠죠. 부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장 독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장 독소들이 다 배출이 되지 않고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 장내 환경은 마치 무슨 쓰레기장과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장 독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내에 있는 이런 유해균들, 유해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체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70에서 80%가 바로 이 대장, 소장, 이 장 내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한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익균,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좀 유리한 균이 한 85%, 좀 유해균이 한 15% 정도의 비율로 이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즉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 유해한 이런 미생물들이 증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역시 이런 장 독소라든지 해로운 물질들이 체내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장이 나빠지면 살이 잘 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독소가 많아지면 지방을 분해하는 그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복부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이 나빠질 때 살이 찌는 이유는 이 유해균 자체가 하는 역할이 신진대사량을 상당히 줄어들이기도 하지만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또 우리한테 가짜 식욕을 불러주는 나쁜 세균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살이 찌면은 활성산소가 생겨서 유해균도 많아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세포 활성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살이 찌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독소가 쌓인지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독소가 가장 1차적으로 닿게 되는 장벽 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장의 보호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 전체를 소화기관이라고 하지만 가장 소화를 많이 시키는 기관은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장 가장 안쪽을 보면 이 점막에 육모라고 해서 표면적을 최대한 이렇게 넓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이 닿았을 때 효과적으로 영양소들을 이렇게 더 넓은 면적으로 흡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음식물이나 영양 성분들을 흡수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나쁜 유해 세균들이나 아니면 나쁜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은 내 몸 안에 같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서로 굉장히 쫀쫀하고 탄탄한 결합을 이뤄서 좋은 것들은 흡수시키지만 나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이 결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독소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장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결합 자체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각종 독소나 유해균 같은 것들이 체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종 독소와 유해균이 장벽을 두고 체내로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해서 만성 질환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이런 영양분들의 가장 주된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만성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뭐 변비나 설사나 뭐 속쓰림, 뭐 아니면 더부룩하고 팽만감 이런 굉장히 많은 소화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보면 나 소화 좀 안 되고 있지만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하는 분들 보면 피부에 뭐가 났어, 얼굴이 뭐 누렇게 떴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평소에 기존에 없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피부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없던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문진표부터 한번 보시죠. 자, 문진표 보겠습니다. 이름 심윤희, 나이는 47세고요.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셨고 폭식과 단식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 기타 사항으로는 비만, 소화 불량, 변비가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을까요? 영상 보시죠.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가을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파워워킹 중인 한 사람. 체중 감량 후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 이후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심윤희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설계 중인 심윤희 씨, 반갑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걸음걸이, 감출 수 없는 잘록한 허리 라인. 올해로 걷기 운동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윤희 씨. 지금의 모습은 오랜 시간 꾸준히 걸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데요. 제가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어요. 보시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운동량이 대단합니다.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건강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몸매에 자신이 있지만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있거든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진 속 모습. 같은 분 맞으세요? 네, 바로 저예요. 지금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서 40kg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워너비 몸매로 거듭난 비결은 무엇일까요? 몇 년 사이 찾아온 놀라운 변화.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 그녀의 생활 습관부터 살펴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식습관. 맵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짜고 그런 강한 음식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항상 즐겨 먹다가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계속 살이 찌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85kg까지 쪄 있더라고요. 평소 누구보다 먹는 것에 진심이었다는 윤희 씨. 언젠가부터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찾아와 괴로운 날들이 늘었답니다. 아,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어린 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딸내미가 유치원에서 오더니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엄마 뚱뚱해, 창피해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어요.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윤희 씨.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왜 살이 안 빠지지? 제가 채소랑 닭가슴살만 먹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고 다음날 또 단식하게 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위염도 오게 되고요. 소화 장애까지 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도록 요요가 안 오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요요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희 씨. 그녀가 찾아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비결은 무엇일까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예상한 것과 달리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제육볶음이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온다고 했거든요. 저희 둘 다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같이 해서 먹으면 너무 좋죠. 여전히 육류를 즐겨 먹는다는 윤희 씨. 두 사람을 위한 든든한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저 왔어요. 왔어? 배고프지? 네. 밥 먹자.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제육볶음 맛있겠지? 따먹어. 식욕을 자극하는 제육볶음 앞에 두 사람의 젓가락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맛 어때? 역시 집밥 최고지. 너무 맛있어. 작은 체구와 달리 식사량만큼은 아들 못지않은 윤희 씨. 정말 잘 드시네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는 드시는 거 엄청 좋아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자주 체하신 것 같거나 더부룩하시다고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다시 식욕을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한때 비만과 소화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소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 유지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준 비법이 따로 있어요. 속이 가벼워지며 체중 감량까지 성공했다는 그녀만의 비법. 대체 뭘까요? 카모트 요소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확확 찌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소화도 안 되고 특히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카모트 요소가 소화에도 좋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체중 조절도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장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20대 때보다 더 잘 먹는데도 체중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점점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카모트 요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소화불량이 줄어들었고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점점 편안해졌어요. 윤희 씨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오후 한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윤희 씨. 지금 대본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하고 나서 몸매만 좋아진 게 아니라 자신감도 되찾아서 연기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어요. 아직은 작은 역할이지만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배가 출출한데 뭐 좀 먹을까? 어느새 출출해진 윤희 씨. 자연스레 간식을 찾는데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반복되는 요요로 건강을 위협받던 과거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게 됐다는 그녀. 맛있어. 윤희 씨가 이렇게 식단 관리에 관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카모트 효소 덕분이랍니다. 제가 식사 후에 항상 카모트 효소를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아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져다준 변화. 새로운 삶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윤희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하고 관리도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예,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 그냥 대단하다.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슬림해지셨고요. 뭐 배에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하고 또 꿈을 위해서 연기 도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85kg에서 이렇게 40kg대를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화면을 봐서도 알겠지만 늘 40kg 셨던 것처럼 네.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최고십니다. 와. 이 성공 비결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꾸준한 운동 네. 그리고 카모트 효소예요. 근데 카모트 효소가 어떤 겁니까? 카모트 효소는 이제 고대 곡물인 카모트를 효소 발효시켜서 만든 거고요. 기본 6,000년 전부터 우리 이제 인류가 재배해왔던 곡물이기도 한데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모트를 효소 형태로 섭취했을 때 좋은 점이 뭔지 궁금해요. 예.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영양분을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하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 프로테아제가 필요한데요. 카모트 효소에는 이런 알파 아밀라제와 이 프로테아제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카모트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요. 100% 카모트 단일 종자와 균주를 활용해서 이제 천연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자, 이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요. 이런 풍부한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잘 흡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또 우리 한국인들 유독 많잖아요. 네. 이런 한국인들의 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요. 또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분도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점점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었는데 카모트 효소가 이런 음식들을 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나요? 그럼요. 앞서서도 이 카모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아침에 많이 먹는 베이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을 저 유리컵이 우리 몸속 소화기관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아침에 베이글 한 조각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저렇게 물만 넣을 수도 있고요. 반대쪽에는 카모트 효소를 함께 넣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자, 4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보면요. 물만 넣은 쪽은 베이글에 아무 변화가 없죠. 네. 하지만 카모트 효소를 넣은 물은 베이글이 다 분해가 됐어요. 즉 일반적으로는 잘 소화가 되지가 않아서 저렇게 꽉 막혀 있는 물에서는 저렇게 꽉 막혀 있는 베이글도요. 카모트 효소를 넣게 되면 자, 소화기관에서 열심히 잘 소화해주고 일을 잘해서 막힘없이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게 바로 카모트 효소 안에 있는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 덕분에 탄수화물이 잘 소화된 결과입니다. 아니 정말 카모트 효소를 넣은 쪽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깔끔하게 소화가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탄수화물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 탄수화물 사랑이 좋은데요. 네. 예, 한국 이 영양학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하루 1일 권장 섭취 이 탄수화물의 양은 약 100g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쌀밥으로 하면은 우리 즉석밥 좀 큰 공기 있어요. 그게 네. 300g 정도 되는 이제 쌀밥인데요. 고기 안에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한국인의 1일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307.8g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3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연령대를 따로 조사해 봤더니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폐경기 이후에 신진대사도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몸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량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소화불량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장년층은 점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참 걱정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효소 분비량도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서글프게도 효소는 우리 몸에서 무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40대만 되더라도 우리 소화 효소는 굉장히 급격하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80대가 되면 20대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30배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난 예전보다 오히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억울해하면서 소화불량으로 병원 찾는 분들, 진료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에너지 활용을 되게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내의 효소가 굉장히 풍부하도록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고 몸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잘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되게 쉽게 아무리 충분히 쉬어도 피로함이 잘 해결이 잘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이 부족해지는 소화효소 계속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변비를 달고 살다가 카무트 효소를 만나서 그걸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DSS라는 약물로 쥐를 처리를 하면 장염이 생기거든요. 장염이 생긴 쥐에게 카무트 효소 시기를 한번 섭취를 시켜봤더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균형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관련한 유해균도 감소시켜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카무트 효소의 원료인 이 카무트 자체도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3개월 동안 카무트를 섭취를 했던 그룹이 일반 곡물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장내 유익균의 환경이 더 좋았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과민성 대장병이잖아요. 네, 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한 그런 실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반으로 나눠서요. 한쪽은 카무트를 투여하고 한쪽은 두런밀을 6주간 투여를 한 이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카무트를 섭취한 군 쪽에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부 통증 등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배변 주기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단식과 폭식을 좀 반복을 하면서 위장도 망가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살도 쪘다고 했는데 확실히 장 독소가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장 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예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노란색 슬라임을 준비해봤는데 이것을 지방세포라고 가정해 볼 거고요. 구슬, 요걸 장 독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인 이 독소가 지방세포랑 저렇게 만나게 되면 장 독소가 지방세포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되겠죠. 자, 저런 식으로 지방세포, 장 독소랑 서로 끈끈하게 결합하면 다양한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염증 반응 때문에 결국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카무트 효소를 먹고 나서 장 건강 찾았고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성공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명절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카무트 효소가 실제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장 독소가 체내에 계속 쌓이면 살이 찌기 쉬운, 즉 비만 체질로 변하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카무트 효소가 조금 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일부러 쥐에게 고지방 시기를 유도를 해서 비만하게 만든 다음에 각각 일반 식빵과 또 카무트 식빵을 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이랬을 때 카무트를 투여했던 군에서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까 효소가 부족하면 몸속에 지방이 쌓인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카무트 효소가 지방 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무트가 이 지방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자,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한쪽 그룹에는 이제 카무트를 섭취를 시킨 다음에 4달 동안 섭취시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이 카무트를 섭취를 했을 때요,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중성지방은 1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비만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무트 효소 정말 궁금한데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일단 향은 굉장히 구수합니다. 맛있는데. 고구마 라떼 맛 나지 진짜 않아요? 고구마 라떼 맛이 나요. 먹기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고소하고. 입안에서 잘 녹아서 먹기가 녹아. 편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침으로도 잘 녹지? 그냥 싹 녹아요.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좀 익숙한 맛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우리가 맛도 소화하는. 봤는데 카무트 효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카무트 효소에는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죠. 워낙에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항암 미네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암세포만 억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염증 자체를 죽여주고 활성산소를 입에 계속 침이 도네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과 함께 지방 같은 걸 섭취하면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몸에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또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 관절염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잘 드시면 피부 건강, 관절 건강까지 다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카무트 효소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카무트 효소는 카무트를 발효시켜서 만들었잖아요. 네. 카무트도 일종의 이제 곡물이니까 이런 곡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있는 제조 공정을 따르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대로 따지는 이 제품인지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라면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부터 먹을 게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드실 텐데 난리 났어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 네.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소화불량 없이 정말 즐거운 네. 추석 연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날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서울은 17도 선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기온은 17.9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서 체감되는 추위가 크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밤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현재 하늘 보시면 청명한데요. 오늘 중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요. 전남 해안의 많게는 10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호남과 경남 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과 전주가 26도, 부산이 2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는 충청 이남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에는 반짝 맑지만 대체로 연휴 내내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그 분위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오전인데 저 벌써 설레니까요.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추석 당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곱게 한복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너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